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운처럼 너무도 소중한 걸 다시 되찾은 40살 남자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이 말하면 꼭 도를 아십니까? 같을까 봐서 망설였는데요. 저는요, 그 운명이라는 걸 직접 겪었습니다. 운명인지 아니면 하늘이 저한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인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았던 이야기를 이곳 썰맘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꽤 여유로운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고위 공무원까지 지내셨고 어머니는 약사셨어요. 부모님은 딱 하나 있는 자식인 저를 정말 애지중지하셨죠. 문제는요, 저를 너무 망가뜨릴 정도로 감싸셨다는 겁니다. 그 덕에 저는 이기적이고 사회성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는 잘했어요. 그런데 성격은 지금 생각해도 참 별로였죠. 친구들 무시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굴었으니까요. 당연히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런 저한테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준 아이가 있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새학기 첫날 제 짝이 된 아이, 강숙란이었습니다. 체육 시간만 되면 아무도 저랑 짝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날은 애들이 셋을 피하니까 숙란이가 제 앞에 와서 손을 내밀더군요. 야, 우리 짝하자. 점심시간에도 그랬습니다. 늘 혼자 도시락을 먹던 제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같이 먹어줬어요. 사실 저는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친구 필요 없는 척을 했죠. 그래서 말이 늘 이렇게 나갔습니다. 야, 너 나 좋아하냐? 왜 자꾸 나랑 붙어 다녀? 그 말에 숙란이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픽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 친구 없잖아. 그래서 내가 친구해주는 건데.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군요. 왜? 나랑 노는 거 싫어? 숙란이는요, 원래 친구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늘 주위에 애들이 모이던 아이였죠. 그런데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어요. 덕분에 저도 조금씩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또 평소처럼 친구들한테 못된 말이라도 하려 하면은 숙란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으이그, 야, 박종국! 등을 퍽퍽 치며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민우가 넘어졌는데 제가 또 괜히 쏘아붙이니까 너 때문에 민우 넘어진 거잖아. 미안하다고 해야지. 제가 그랬죠. 난 잘못 없어. 노려보며 왜 내가 미안해야 돼? 그때 숙란이가 제 앞에 딱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장 바꿔봐. 민우가 너 넘어뜨렸으면 넌 좋겠니? 순간 저도 모르게 발끈했죠. 야, 네가 뭔데 나 가르쳐? 우리 부모님은 나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 그러자 숙란이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계셔?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금은 네가 스스로 생각해야지. 저와 동갑이었지만 숙란이는 정말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철부지 그 자체였죠. 숙란이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알았고 처음으로 반성을 배웠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숙란이를 짝사랑하기 시작한 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 야, 박종국. 우리 또 같은 반이네. 중학교 와서도 같은 반 될 줄이야. 진짜 반갑다. 그때 숙란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근데 너 많이 변했다.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리고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거 다 수기 누나가 사람 만들어줘서 그런 거 알지? 그 말에 괜히 또 사춘기 감성 올라와서 웃기지 마. 이게 원래 내 성격이거든?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속으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숙란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평생 이기적이고 친구 없는 외톨이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던 중학교 3학년. 갑작스러운 이사로 저는 서울의 다른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땐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연락처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썰맘 사연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요, 저 혼자 오래도록 품었던 그 짝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서 사라지질 않더군요. 약대를 다니고 졸업해서 약사가 될 때까지 몇 번의 만남도 있었지만 왜인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4, 처음 열린 국민학교 동창회 날. 강순난, 너 나 기억해? 나 박정국이야. 그 순간 숙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오랜만이다. 어쩜 이렇게 어릴 때 그대로냐? 그리고 주변 애들 얘기를 들었다며 말을 했죠. 너희 어머니처럼 약사 됐다며? 멋지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제 첫사랑은 34세야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난이를 다시 만난 겁니다. 어린 시절의 그 아이가 아니라 훨씬 성숙해진 어른이 돼서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용기 내서 연락했고 약속을 잡았고 20회 넘게 하지 못했던 말도 결국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저는 난이와 연인이 됐습니다. 연애는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연애 3년 만에 저는 난이에게 청혼했어요. 나나, 내가 한 여자 제대로 만들어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난이는 잠시 놀란 얼굴로 반지를 보다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반지는 또 언제 샀어? 고마워, 종구가. 그런데 잠시 후 난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근데 너희 부모님이 날 허락해 주실까? 직업 차이도 집안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 솔직히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큰 분들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조심스럽게 난이 이야기를 꺼내자.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할머니 손에서 여동생이랑 컸다고? 직업은 또 뭐야? 중소기업? 아우, 종구가,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 들인 적 없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내 명성에 먹칠할 셈이야? 주변의 자식들 다 재벌집에 시집장가 보냈지. 그런 집안에 결혼시킨 사람 없어. 어머니도 단호하셨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약사까지 만들었는데 우린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 저는 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난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그 아이가 절 사람 만들었어요. 정말 멋지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분명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5살 때 사고로 부모 잃고 형편도 평범하고 직업도 평범한 아이를 우리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계속 설득했고 나니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볼게. 나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릴게. 나도 종국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상처받을까봐 저는 끝내 나니를 부모님께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허락을 받아낸 뒤에 인사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부모님은 나니를 첫 만남도 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휴,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이 생겼다니 어쩌겠니? 솔직히 우린 지금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종국이가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 그럼 허락하는 거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두 분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 될게요. 믿어주세요. 나니와의 인사도 정식으로 받아주셨죠. 그렇게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에 잘 보이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저와 함께 자주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썩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집에서 갈비찜 좀 해왔어요. 솜씨는 부족해도 정성껏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시길, 재료는 좋은 거 샀니? 우린 비싸고 신선한 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 그렇지만 뭐 잘 먹어보려고 노력은 할게. 전 아내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아내가 괜찮다며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저도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처가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아내 집에 자주 찾아가 선물도 드리고 아내를 키워주신 할머니께도 정성을 다했죠. 할머니, 오늘 전복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그렇게 토실토실한 전복은 처음 먹어봤네. 박서방, 매번 비싼 음식만 사주고 나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이 늙은이가 뭐 해줄 게 있어야지. 아유, 그냥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할머니,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남해 갔으니까 이번엔 동해로 가자. 처제와도 회사까지 찾아가 위로하고 둘이서만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를 배려하며 정을 쌓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참 인간적이고 따뜻했어요. 덕분에 저는 연애 시절부터 더 자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즐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는 할머니 건강도 세심히 챙겼습니다. 약사로서 노인에게 좋은 영양제를 골라드리고 비싼 종합 건강검진도 시켜드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나니의 사랑은 운명처럼 다시 이어지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이어졌습니다. 여보, 짜잔! 며칠 전부터 먹고 싶어 했던 파스타야. 맛있겠지? 쉬는 날인데 늦잠 좀 자지. 에이, 사랑하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은 잠 같은 건 1년 안 자도 돼. 오버하지 마요. 그럼 맛 좀 볼까? 너무 맛있어. 여보, 정말 최고야. 다행이다.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만 해. 내가 평생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 저는 아내에게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모든 게 완벽해질 거라고. 부모님만 차츰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아이.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임신 6개월, 아내는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아내는 몸과 마음 모두 깊이 상처받았죠.
저는 그 상처를 보살피며 아내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사실 나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뜩이나 우리 아이 잃은 것도 슬프고 속상한데 두 분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만든 사람, 바로 제 부모님이었던 겁니다. 유산 후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오셨어. 처음에는 위로인지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이제 아이도 없는데 당신과 하루빨리 이혼하라는 거야. 하지만 나는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네가 애를 유산시켰다고 앞으로도 너는 팔자 더러운 애니까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떨어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 뛰더군요. 아내는 그동안 제 부모님에게 날이 바짝 선 말로 이혼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한마디도 털어놓지 못했죠. 혼자 참았다는 아내의 눈물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으로 감싸던 마음까지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제 아내한테 그런 무서운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있는 부모로서 아이 잃은 사람에게 이혼을 강요하다니.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 집사람과 절대 못 헤어집니다. 제발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 전화 절대 받지 마. 문자 와도 보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당신이 우리 부모님 신경 쓸 필요 이제 정말 하나도 없어. 한동안은 잠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펑펑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나 찾아오셨어. 1억 줄 테니까 당신 옆에서 제발 떨어지래.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돈이면 가분하지 않냐면서. 너무너무 모욕적이었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이걸 말하면 내가 진짜 당신이랑 부모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어. 당신이 나 때문에 부모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나 죄책감 느꼈어. 두 분이 그러셨어. 내가 화목했던 가족을 갈라놓은 불행의 불씨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니야. 여보 절대 아니야. 잘못은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왜 죄책감은 당신이 가져? 그리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돈을 안 받았더니 이번에는 할머니를 찾아가셨어. 우리 둘 좀 헤어지게 해달라고.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할머니한테도 1억을 준다고. 할머니는 돈 안 받으셨어. 놀라서 나한테 전화하신 거야. 나 그 얘기 듣고서 무너졌어.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로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안 해도 모자라 이번엔 할머니까지 돈으로 회유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우리 승란이가 자네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 대충 알고 있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하지만 소중하게 키운 손녀를 둔 할미 입장에서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야. 자네 부모 내가 소금 뿌리며 쫓아냈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자네랑 난이랑 서로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니까 헤어지라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우리 승란이 제발 끝까지 잘 지켜주게. 그 말에 저는 할머니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집을 뒤집어 엎었어요. 두 분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겁니까?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대체 어디까지 가야 제가 수치스러운 죄인이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절 괴롭히세요? 부모님은 오히려 소리를 높이셨죠.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러겠니? 걔랑 있으면 네 인생 망가진다. 우리 눈에는 다 보여. 말로 안 되니까 좋게 설득하려던 거야. 그 기집애 보통 독한 게 아니더라. 아주 널 단단히 붙잡아 놨던데. 그 말에 제 마지막 인내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아내 직장 앞까지 찾아가 괴롭히셨습니다. 인생 고달파지기 전에 빨리 이혼하라면서요. 그 결과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아내를 찾아갔던 부모님을 몇 번이나 먼저 발견하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지쳐가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우리 그만 이혼하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집안에서 벗어나는 것뿐인 것 같아.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더 열심히 당신 지켜줄게. 할머니께도 더 잘하고 최선을 다할게. 아니, 그냥 아예 부모님과 인연을 끊을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 저는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과에도 다니며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의 망가진 마음과 말라도 너무 말라버린 몸을 보니 욕심을 부릴 수가 없더군요. 아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저는 그녀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눈물로 아내를 보냈고 할머니와 처제와도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아직 늦지 않았어. 주위에 좋은 새 온처 있나? 얼른 알아봐야겠네. 우리 아들이 이제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됐구나. 아내와 제가 갈라서자 부모님은 경사가 난 듯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절연을 통보했습니다. 포기한 가족은 이제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전 이제 두 분도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두 번 다시 아들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분 사랑으로 저를 키우신 건 압니다. 하지만 제 아내 또한 할머니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남의 자식을 함부로 무시하고 괴롭히던 것이 결국 두 분의 잣대로 저와 아내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불행의 불씨라고 하셨지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바로 두 분 자신입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저를 붙잡으려 하는 손길을 뒤로하고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 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예 이사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약국 주변 술집을 찾아 새벽까지 퍼마시고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울다 지쳐 잠들곤 했죠. 여보, 이때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전화는 안 받는 거야? 당신은 나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보고 싶어. 술을 잘하지 않던 제가 괴로운 마음에 술을 찾게 되더군요. 잠을 붙잡기 위해 숨이 턱턱 막히는 괴로움 속에서 아내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아내는 이미 냉정하게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께 하소연하는 일뿐이었죠. 딱 한 번 울먹이며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승란이는 밥은 잘 먹나요? 웃기는 해요? 난이가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승란이에게 전화할 자격은 없다는 건 알지만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내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그때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승란이 잘 지내고 있으니 자네도 이제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이후 저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거의 못 자며 술만 달고 살았더니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3개월쯤 지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물레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맨날 혼자 있으면서 청승 맞다고 친구가 불러서 억지로 몸을 움직였죠. 술을 마시러 가는 길이었으니 차는 두고 버스 창가에 앉아서 무심히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눈앞에 있던 광경에 제 눈이 서서히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낮게 웅크린 사람이 있었고 서서히 초점을 맞추자 그 사람이 바로 3개월 전 이혼한 아내였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던 바로 그 사람.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순간 그리움과 충격이 폭발했습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내릴게요. 차 좀 세워주세요. 버스가 급히 멈추고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여긴 어쩐 일이야? 난 그냥 퇴근하려고. 아내의 목소리는 힘없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세상에, 이 땀 좀 봐. 안 되겠네. 병원 가자. 얼른. 내 약사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냥 피곤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흘리는 땀과 힘없는 몸짓은 한눈에 위급함을 알게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를 붙들고 택시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아내를 단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 나 괜찮아. 병원 가도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아내는 힘없이 말했지만 몸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아내답게 끝까지 혼자 하겠다고 버텼죠. 잔말 말고 빨리 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민폐야. 그리고 나는 깊게 숨을 쉬고 아내를 들쳐안듯 부축하며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몸은 거의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와보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 지금 임신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임신이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혈압과 체력 저하가 겹쳐서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평소에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보호자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임산부께서 갑상선암을 앓고 계세요.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진 않아요. 출산 후 수술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없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임신했었어? 대체 언제 알게 된 거야? 아내는 상체를 겨우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가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나 갑상선 암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암이라니. 임신한 몸이 이렇게까지 말랐는데 왜 이렇게 안 챙겨 먹었어? 나는 눈물을 쏟으며 의사가 알려준 병의 내용을 그녀에게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리 마음과 운명만은 결코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 그제 아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왜 나한테 임신했다고 말을 안 했어? 언제 알았어? 설마 이혼하자고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아이 지키려면 그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당신 부모님이 날 얼마나 싫어하고 괴롭혔는지 알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 번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날 못마땅해 하셨는데 이번엔 더 했을 거야. 아니, 분명히 더 했을 거야. 아내는 거의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난 이번엔 정말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에게서도 도망친 거야. 당신하고 연락이 닿으면 당신 부모님도 우리 아이 존재를 알게 될 테니까. 아내는 제 손을 붙잡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전화도 문자도 다 안 받은 거야.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때 난 정말 너무 무서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혼자 짊어진 채 떠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임신 사실 숨겨서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나 부모님이랑 인연 끊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사도 했어.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몇 번 찾아오셨지만은 이번엔 내가 먼저 외면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젠 당신을 괴롭힐 사람 아무도 없어. 여보, 제발. 이번엔 내가 진짜로 당신하고 우리 아이 지켜줄게. 저는 제 얼굴을 가리키듯 말했습니다. 나 당신 없이 산 3개월 동안 사람처럼 산 적이 없어. 숨만 붙어 있었어. 제발 한 번만 나한테 다시 기회 줘. 아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앙상해진 제 얼굴을 매만지며 속삭였죠. 얼굴이 이게 뭐야. 나 같은 거 다 잊고 살지 그랬어. 여보,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먹으려고 애썼는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밥도 잘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혈압까지 온 게 아마 그리움 때문인 것 같아.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립고 힘들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두 손 절대 놓지 말자. 당신도 우리 아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당신 병도 다 낫게 할 거고 우리 아이도 지켜낼 거야. 아내는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면서 흐느꼈습니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건 그동안 부모님 때문에 혼자 힘들고 병까지 얻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과 처제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사람 앞에 말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렇게 혼자 두고 병까지 생기게 한 제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이 못난 저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아내를 목숨 걸고서 지켜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젊은이들이 하늘을 울렸나 보네. 그래, 이렇게 다시 마주친 것도 운명이겠지. 자,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게. 그 옆에서 처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살아라, 형부.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안정이 필요해 병원에서 3일간 입원했고 그 뒤 집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생활을 재개했습니다. 출산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임신 기간 동안 아내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꾸준히 병원을 다녔습니다. 임산부와 저혈압, 그리고 암에 좋은 영양제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며 아내를 보살폈죠. 당신 몸 상태가 이런데 일은 무슨 일이야. 이럴 때 당신 지켜주려고 내가 돈 잘 버는 거 아니겠어? 당신은 내 목숨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러니까 제발 일 그만두고 건강부터 생각해줘. 저의 진심에 아내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말씀드렸죠. 저 두 분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저 집사람과 재결합했고 집사람은 이미 임신도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집사람을 괴롭힐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연락하고 찾아와서 아내나 할머님을 괴롭히시면은 그땐 부모님이고 뭐고 바로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집을 나왔어요. 그 뒤 부모님은 포기하고 더 이상 약국에도 찾아오지 않으셨죠. 이제 아내와 재결합한 지 3년.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말라빠진 사람이었는지는 모를 만큼 살도 포동포동 올랐고요. 주부가 된 아내는 매일 아들과 저를 위해 푸짐한 음식을 차려줍니다. 여보, 이제 나 그만 좀 먹여. 제외했을 때보다 15kg 쪘어. 괜찮아. 잘 먹으면 운동하면 되지. 우리 아빠 멋있어.
아들의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가득 차 올랐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꾸준히 검사를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자 약사로서 그녀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엔 행복한 소리가 넘치는구나. 할머님, 노인정 다녀오셨군요. 아직 집에 안 오신 줄 알았으면 제가 모시고 들어올 걸 그랬네요. 아내와 저는 2년 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후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결혼하며 연세가 많은 할머님을 혼자 두기 걱정했기에 아내를 설득하고 합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님도 정정하시고 처제 또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어머님의 전화. 마음이 복잡했지만 받아보니 종구가 잘 지내니? 우리 며느리랑 손주도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니까 우리 손주가 널 참 많이 닮았다고. 엄마랑 아빠가 잘못했어. 이젠 정말 며느리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랑 다시 만나 지내면 안 되겠니? 너도 보고 싶고 한 번도 못 본 손주도 보고 싶구나. 그 순간 어머니의 후회와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에는 제 아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부디 이 행복을 깨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아내에게 그때 부모님에게 했던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그녀의 상처가 다시 들쑤셔질까 봐서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 또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선 지금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흉터는 삶의 흔적이 되고 사랑했던 증거가 되기도 하죠. 아내와 우리 아들이 제 삶에 남긴 흔적은 오랫도록 사라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 흉터를 되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검은 머리가 새어가는 순간까지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며 살아가렵니다. 두 번 다시 일어선 안 될 아내와 우리 아들을 지키며 그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끔찍했을 겁니다. 저는 다행히 하늘의 관용으로 아내와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세요. 세상이 각박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요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온 새해 행복으로 시작하시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곁에서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